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담이라는 한 글자에 영수회라는 세 글자를 붙이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담을 허물고 영수회담을 통해 서로의 진심을 전달하는 소통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이 턱도 없다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차를 마셨으니 다음에는 밥도 먹고 또 어떤 날엔 맥주 한 잔도 하시고요. 담을 얼마나 허무는 영수회담이 됐는지 4월 29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지금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이 이제 2시부터 이제 만났잖아요. 네. 혹시 지금이 이제 3시 53분, 4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은 끝났습니까? 아직도 만나고 있습니까? 네, 영수회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당초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진행이 될 거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보다 네. 훨씬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앞서 2시 20분 정도에 20분 정도 시작했어요? 좀 늦게 시작했네요, 예정보다? 2시에 시작은 했는데 네. 앞서 모두 발언이 다소 길어지면서 네. 비공개 전환이 2시 22분 정도에 전환이 됐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한 10장 정도의 A4지 분량의 모두 발언을 준비를 해와서 미리 원고를 준비해왔군요. 네. 예, 한 20분가량 낭독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 낭독을 하는 동안에 윤 대통령은 뭐 고개를 끄덕이면서 뭐 특별한 뭐 언급은 말은 하지 않았고 뭐 계속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수회담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번 처음 만남인데 얼마 만에 두 사람이 만난 겁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직접 만나서 회담을 하는 거는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요? 네. 예, 다만 지난해 10월에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국회 시정연설했을 당시에 두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정식 회담으로 만나는 거는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영수회담인데요. 앞서 영수회담 첫 만남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 서비스를 한번. 아이고, 하여튼 그 초청에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후보 때 저희가 행사나 TV 토론 때 뵙고 또 당선 축하 인사도 전화해 주시고 국회에 가서만 한두 차례 뵙고 정말 오늘 이렇게 또 용산에 이렇게 오셔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게 돼서 아주 반갑고 기쁩니다. 네. 편하게 좀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들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국군의 날 행사나 뭐 이런 행사장에서 가끔 뵐 때마다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비가 온다고 했는 것 같은데 네.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다 저와 우리 이 대표님하고 만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비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오신 비서실장님하고 또 정책위 의장님 또 우리 수석 대변인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렇게 이제 이 영수회담 전 그런 건 뭐 보통 그런 거라고 그러잖아요, 강영호 기자. 보통 이제 어색한 분위기를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날씨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편하게 얘기하시라 했는데 오늘 저렇게 이제 운을 어렵게 뗐는데 양쪽에서 이제 배석한 사람들이 좀 보여요. 누가 배석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외에 각각 세 사람의 배석자가 있었는데요. 네,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 외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이도훈 홍보수석이 배석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이 대표 외에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 의장 그리고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함께했는데요. 네. 당초 이 4대4 이렇게 좀 단체 회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 뭐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단독 회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좀
예상보다 회담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단독 회담까지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거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 오늘 이제 밥 먹는 자리는 아니고 이제 차담회 형식으로 영수회담인데 예정보다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글쎄 이제 긍정의 의미로 많이 이제 추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도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4대 4, 그러니까 1+3에다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배석자를 물리고 두 사람이 단독으로 뭔가 더 한 걸음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영호 기자 내친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두 사람이 뭔가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부 출범 후에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그동안 이제 만나자 뭐 그런 요구는 있었고 오늘 어떤 얘기 할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떤 의제가 예상이 됩니까? 네, 당초 양측에서 두 차례 실무 회담을 했었거든요. 좀 네. 뭐 안건을 좀 사전에 협의를 하자고 했었는데 사실 평행선을 달리면서 네. 안건 합의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봤을 때 민생과 특검, 뭐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등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약 10장의 A4 용지를 준비를 해와서 상당히 긴 분량의 말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요. 네. 이 대표 뭐 지금 최상병 특검 문제라든지 이태원 특별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청을 했고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좀 유감을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국정기조 전환까지도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아무래도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 가족 등 주변 인사 의혹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돌려 얘기를 하면서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주변 인사 의혹을 다 정리했으면 좋겠다. 네, 다 돌려 말한 거라고 볼 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던 뭐 민생, 뭐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문제라든지 특검 문제, 그리고 뭐 국정기조 전환 이런 모든 문제를 아울러서 아마 지금 현재 다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김현준 평론가님.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미리 준비한 A4 용지 10장 분량 그러면 딱 봐도 오늘 영수회담 꼭 이제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하거나 뭐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딱 봐도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는 준비한 원고 10장을 읽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쭉 대통령한테 만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걸 다 적어왔고 느낌은 대통령은 약간 수세적 입장이고 이재명 대표는 원고 준비한 거 다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하는 공세적 입장 뭐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시기를 이재명 대표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들어보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주로 경청하는 자세로 첫 번째 만남을 이끌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이제 표명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에 두 차례 실무회담이 결렬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앞서 나왔던 뭐 25만 원 전국민 지원이라든가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를 하라든가 각종 특검법에 관한 이야기 이런 민감한 얘기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검토한 것을 좀 내놔라라는 것이 좀 부딪히면서 그게 막상 그 만남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갔었는데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의제 상관없이 가겠다라고 하셔서 저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저렇게 A4 용지 10장을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예상은 못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데 8차례 이상 영수회담을 요구를 하셨고 어렵사리 이 자리가 마련된 만큼 또 벼르고 별렀던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담아내서 속속들이 좀 지적할 점은 지적하겠다라는 것을 작심하고 오셨던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해서 수세적이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은 경청하겠다라는 입장을 미리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잘 듣는 리더십을 좀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서 회담 전에 이제 어색한 또 무거운 분위기를 깨는 이 가벼운 얘기 뭐 보셨잖아요. 날씨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두 사람의 모두 발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말해가지고 써가지고 아, 왔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원래 대통령 말씀을 좀 먼저 듣고 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손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니까 말씀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럼 정치가 다시 복원되고 네. 또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게 돼야 되지 어떻게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서요. 정말 국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 걸렸다고 고맙습니다. 네.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만남이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진봉 교수님, 모두 발언이 저희가 뭐 일부를 보여드린 거예요. 모두 발언 중에서도 진짜 내용 말하기 전에 앞에 분위기 딱 보여드렸는데, 야, 모두 발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앞에 발언을 들어봐도 뭔가 여기 좀 가시가 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20분 걸리는데, 그러니까 차로 오면 20분 정도 걸린다는 거잖아요. 여의도에서. 그런데 결국 오는데 이제 700일 걸렸다. 이 말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대통령에게 소통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기 A4 용지 반장 정도로 종이를 잘라서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해온 것 같아요. 아마 잊어버리지 않고 해야 할 말을 다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만 기억하고 오면 또 혹시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메모를 해서 해야 될 말들을 꼭 정리해서 온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총선 민심이 어떤 거냐 하는 부분들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물론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여권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일정 부분 대통령의 총선 민심을 전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심기 경호 비슷하게 조금 불편한 얘기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야당 대표는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께서도 이번 만남을 통해서 야당에서 얘기하는 민심이 어떤 건지를 좀 청취를 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정 파트너로서 뭐 이재명 대표 그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국정 파트너로서 여당의 존재에 대해 존중해 달라는 요청도 했고 아까 뭐 잠깐 기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특검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 수용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민생 복지 지원금 25만 원 플러스해서 R&D 예산도 이번에 만약 추경을 하게 되면 복원을 해달라 이런 요청도 함께 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늘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국민연금 개혁한 의대 증원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이거는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겠다 또는 도와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얘기를 했고 의대 정원 의료 개혁 문제도 야당도 함께 논의할 테니 국회 안에 공론화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논의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가감없이 총선 민심이 어떤 거냐 하는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기회를 갖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영호 기자, 정치부 기자들이 볼 때는 어때요? 왜냐하면 앞서 이재명 대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이 있기까지 700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700일이 걸린 만큼 오늘 회담으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뭔가 여기에서 오늘 그래도 이것만큼은 이루어지면 그나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거다. 뭐 정치부 기자들이 좀 보는 그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서 제가 뭐 이렇게 이번 의제에 있어서 민생과 특검, 뭐 국정기조 정도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네.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봤을 때 뭐 특검이나 국정기조 전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실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좀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민생 부분에 왜냐면 또 거기에는 국민의힘 이 당도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 뭐라 이게 감나라 배나라 결정을 또 쉽게 할 사안은 또 아닌 것 같고 일단 당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말씀 이어가시죠. 네. 네, 여당과의 충분히 좀 협의가 좀 네네.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조금 더 민감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민생 부분에 있어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에도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지만 사실 꼭 민주당도 꼭 전 국민에 대해서 25만 원 이렇게 딱 숫자를 꼭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좀 엄격하게 두고 아.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충분히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해서 협의안을 내놓는다면 뭔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뭐 가령 뭐 좀 보편적 법칙이 아니라 선별로 선별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25만 원을 조금 낮춘다든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또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전 국민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서 총선 전에도 이미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의료계 사자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실 혼자 짊어지고 갈 문제가 아니라 좀 여당이 함께 협조를 해가면서 이른바 협치를 구현하는 어느 정도의 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700일 김현준 평론가님, 물론 이재명 대표도 줄기차게 영수회담 이 요구를 해온 입장에서 700일 기다렸지만 사실 오늘 모습 국민의 입장에서도 700일을 기다린 셈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서 두 사람이 이렇게 악수도 하고 분위기 좋게 화기애애하게 날씨 얘기도 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국민들도 조금 뭔가 마음이 놓이고 이제 입가에 엷은 미소도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뭘 담을지가 중요한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늘 의제에서 뭔가 딱 부러지게 합의가 안 나오더라도 앞서 우리 최재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좀 자주 만나는 모습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대통령과 제1당의 대표가 저렇게 만나서 덕담을 주고받고 날씨 이야기도 하시고 아마 저 두 분이 저렇게 악수하시는 모습이 어떤 커트든 내일 오전 조간에 그렇죠. 가장 개문장만에 일면을 실리겠지만, 네. 장식을 하겠죠. 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당의 총재가 대통령이었던 과거 시대에 좀 그 구시대적 산물이다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그 여당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미뤄져 온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그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볼 때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한 좀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전격적인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국민께 안정감을 드리고 또 오늘 당초 예상이 1시간여 정도 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만 상당히 길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깊이 있는 이야기도 오고 가지 않을까. 이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면은 또 이후에 뭐 정례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을 기화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거는 협치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국민들께도 상당한 만족감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A4 용지 10장 분량을 쭉 이제 꺼내서 읽겠습니다 했더니 뭐 이제 하하 뭐 웃음도 터졌습니다만 앞서 모두 발언 중에서도 그 모두 발언격을 좀 들어봤잖아요. 뭐 700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핵심 내용을 얘기했을까요?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 나라의 국정을 총책임지시는 최고 국정 책임자이신 대통령님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이제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 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준비해온 원고를 쭉 읽어가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는 달리 최진봉 교수님 묵묵히 듣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특검법 관련해서 그리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에 대한 존중을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법에 보장된 거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 하게 못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가능한 한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라온 법들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너무 자주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되고 특히 이제 꼭 집어서 두 개를 얘기했잖아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아직도 그 참사의 원인 규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원인 규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까지도 저렇게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 네. 최상병 특검법은 이제 5월 2일이나 3일에 통과시키려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통과가 되는 것은 뭐 국회만 열리면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다시 발동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은 사실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국민적 여론도 대체적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는 데 더 많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전달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들으셨지만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전달했지만 그 이후에 민심이 상당히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최근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방부의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지적하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용호 기자, 지금 대통령실 영수회담 열리는 곳에 혹시 풀단 기자가 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자들은 혹시 접근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2시 14분이란 말이에요. 2시에 시작된 영수회담 2시간을 훌쩍 넘겼어요.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거니 지금 시청자분들은 그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분위기가 좋아서 길어지는 건지 아니면 얘기가 좀 꼬이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그 모두 발언 이후에 풀 기자는 모두 퇴장을 하면서 정확한 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그 실내에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좀 비공개 회담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담은 아직 안 끝났죠? 네, 여전히 아하. 진행 중입니다. 네. 다만 이 회담 이후에 양측이 끝나고 이렇게 각자 돌아가서 또 이번 회담에 대해서 결과문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결과문은 양측이 합의를 해서 내는 합의문이 아니라 각자가 발표하는 각각의 발표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공동 합의문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당초 이번 모두 영수회담 일정을 발표를 하면서 공동 합의문은 발표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밝힌 바 있습니다.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각각의 그러면 각자 오늘 회담에 대한 결과를 각자 해석하는 거예요? 각자 해석해서 각자 발표하는 겁니까? 예. 양쪽에서?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회담이 단순히 끝나는 것뿐만 아니고 각각의 발표문이 담고 있는 해석에서 만약에 양측이 좀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는 이 부분을 놓고도 상당히 좀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쎄요, 이제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애초에 이렇게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동 합의문이 없답니다. 김현준 평론가님. 각자 오늘 회담이 끝나면 각자 양측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에서 오늘 회담에 어떤 의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답이 오갔고 대통령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걸 이제 서로 발표한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회담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한 테이블 앞에 지금 대통령과 또 이재명 대표 그리고 각각 세 분이 더 배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는 뭐 어느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저렇게 어떤 문서화된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상당히 조목조목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는 식으로 또 부탁 요청하는 식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입장 표명을 하실까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오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뭐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제1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 각자의 해석을 붙여서 또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거나 대통령께서 이번에 주로 듣겠다, 입장을 수용하는 자세로서 경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어느 정도는 양측에서 좀 합의가 된 그러면서도 각자가 입장을 밝히는 이런 식으로의 발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최재명 교수님,
이제 뭐 지금 회담은 계속되고 있고 아직 우리가 뭐 섣부르게 분위기가 뭐 좋지 않다, 좋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이릅니다만 그 중에서도 앞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읽어 내려간 것 중에 당장 글쎄요 뭐 각 당의 뭐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게 의정 갈등 문제는 이거는 대통령실 또는 여당과 또 야당이 같이 좀 머리를 맞대서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장 내일부터 이제 큰 병원들은 이 전공의 교수들이 이 집단 사직 또 1일부터는 휴직도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이게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도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에 전반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숫자의 문제나 이런 문제는 조금 논란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숫자 문제 가지고 사실은 의료계하고 그다음에 윤 정부하고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 해결자의 중재자로 야당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회가 좀 나서주세요. 국회가 나서서 중재위원회 같은 거 만들고 공론화위원회 만들어서 의사단체 좀 오라 그러고.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만든 위원회에는 의사단체도 지금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2,000명부터 일단 철회하라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국회가 좀 중재 역할을 해서 양측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와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도 오늘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국회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걸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봅니다. 강영호 기자, 오늘 영수회담에 대해서 이제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만큼 왜 오늘 영수회담이 중요하냐? 이번 총선, 4.13 총선에 나타난 민심, 4.10 총선이죠. 4.10 총선. 그 민심이 대통령이 그동안 이 야당과의 소통, 또 뭔가 불통의 정치, 독선의 정치, 오만의 정치에 대한 심판으로 많은 이제 언론과 정치권을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영수회담이 물론 섣부르게 예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만 뭔가 빈손으로 돌아섰다. 내일 신문 제목이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악수만 하고 끝났다. 이렇게 나오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꼭 이번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이전의 영수회담의 사례를 보더라도요.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특히나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에서 사실 이렇게 좀 큰 의석 차이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큰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특히나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에 많은 국정기조의 변환을 그러니까 좀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좀 이렇게 좀 뭔가 이재명 대표와 결과물이 없다면 상당한 오히려 더 큰 부담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 역시도 사실 이번 좀 회담을 준비를 해가면서 협치에 응하겠다 이렇게 거듭 발표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결과물이 없다면 양측 모두에게 어느 정도 부담은 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네, 그렇죠. 양측 모두에게 다 부담될 수 있어요. 지금 강영호 기자, 저희 제작진이 지금 얘기로는 종료됐다 얘기가 들어왔다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영수회담 종료됐다 얘기 들어오겠습니까? 네, 지금 조금 전 회담이 종료됐다는 소식은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2시간 10분 정도 가량 만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잠시 뒤에 각자 지금 돌아가서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민주당 측은 국회에 돌아와서 좀 시간을 협의한 다음에 브리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2시간 한 10분 정도 걸렸다는 얘기죠. 회담이. 2시간 10분 정도 회담. 글쎄요. 700일 만에 만난 두 사람 뭐 할 말이 산적해 있었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었을 거예요. 과연 오늘 회담에서 그동안에 서먹서먹했던 분위기 담만 허물어도 많은 이 소득을 얻은 회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국민은 그런 분위기를 뭔가 냉기가 흐르는 분위기를 깨는 차원을 넘어서 뭔가 실질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을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오늘 회담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와이드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오늘 세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강홍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 팬 여러분의 귀여움을 받는 새 사람이 되어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며 영원히 노래와 함께 살 것을 기약드리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이제 그만 헤어져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아마도 난 영원하도록 잊진 못할 겁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별 안녕 사랑이여 안녕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정말로 가황이라 불리는 나훈아 씨 모습 오랜만에 보여드렸는데 자 오늘 이 얘기는 뉴스파이터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볼 텐데요. 자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님, 허지원 변호사님도 합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허지원 변호사님 저희가 나훈아 씨를 오랜만에 보여드린 게 뭐 또 공연을 한 거예요. 왜 나훈아 씨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전국 투어 공연 중이기는 한데요. 그때 혹시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지난 2월에 약간 은퇴를 시사하는 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랬죠. 맞아요. 네. 박수 칠 때 떠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진짜로 은퇴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나. 이제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진짜요? 저희가 네. 지금 오늘 소개를 드리는 건데 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마지막이라는 말을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사실 그동안은 은퇴에 대해서 시사만 했기 때문에 이 나훈아 씨가 1,200곡가량을 직접 작사, 작곡하는 싱어송라이터거든요. 그래서 노래, 공연만 안 할 뿐이지 혹시 작사, 작곡으로 우리 곁에 계속 있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은퇴를 기정사실화 못 박음으로써 이제 그런 기대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니 주말에 있었던 콘서트 자리에서 나 이제 노래 안 할 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런 식으로 확고하게 이야기를 한 거고 은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진 않았지만 음악계를 완전히 떠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은퇴라는 단어를 쓰면 자신이 꼭 무슨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안 쓰는 것일 뿐이다. 근데 사실상의 의미로 따졌을 때는 은퇴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한 거고 이제 팬들도 그 은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콘서트장에 모인 거거든요. 콘서트장에 플래카드가 걸렸는데 거기 보면 은퇴는 국민투표로 이제 누가 국민을 달래주나 이런 플래카드가 쫙 걸렸는데 그 안에서 나훈아 씨가 이제 그만둔다는 얘기하면서 말 놓자고 막 그러면서 내가 그만두는 게 섭섭하나라고 관객들한테 물어보니까 관객들이 응 하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래도 나훈아 씨가 그래서 그만두는 깁니다. 만약 서운해 안 했으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관객들이 안 돼 그랬는데 그 이제 박수 칠 때 떠나라. 만약에 내가 그만두는데 사람들이 별로 이제 반응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슬프겠느냐. 지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내가 스타성이 있을 때 이때 그만두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만둬 섭섭하나? 맞다 오빠 가지 마래 이렇게 했을 팬들인데 김현일 평론가님 그 마음 좀 뭔가 받으면 기분이 뭔가 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아 진짜 은퇴하지 말아야 될까? 뭐 그런 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팬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뭐 굴뚝 같겠지만 상당히 이날 단호박처럼 그렇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떠날 것임을 명백히 그 군데군데에
표현을 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2시간 25분여 정도 진행된 이번 콘서트에서 네. 총 22곡을 혼자서 소화를 했는데 초대 가수도 한 번 없었다 그래요. 그래요? 전곡을 본인 혼자 책임을 지면서 이제 열창을 했는데 야, 목이 그게 견뎌납니까? 와. 그렇죠.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이번 인천에서 이제 콘서트가 인천에서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인데 네. 하지만 앞으로 10년 정도 더 활동을 할 것처럼 더 최선을 다해서 공연에 임하겠다라는 자세로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네. 무대 위에서 의상도 여러 차례 갈아입었는데 직접 무대 위에 그 불투명한 가림막을 설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총 15벌 이상을 야. 옷을 갈아입었는데 그중에는 흔히 뭐 시스루라고 하죠. 속이 비치는 그 핑크색 의상 상의, 또 네. 찢어진 청바지, 치마를 입고 나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 막바지에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는데 뭔데요? 가수를 그만두더라도 뭔가 다른 가수들에게 뭐 곡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걸 혹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옆눈으로라도 연예계 쪽은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아.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세상 살면서 최진봉 교수님 제가 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세상에 100%는 건 없잖아요. 옆눈 앞으로 다른 쪽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진짜 이게? 저는 뭐 물론 나훈아 씨의 그 성격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좀 아쉬움을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번쯤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언젠가 정말 팬들이 원하면 그렇죠. 또 한 번 더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러나 네. 나훈아 씨가 원래 좀 성격이 좀 단호하시잖아요. 뭘 네. 결정하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옆눈으로라도 한 번쯤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나훈아 씨가 이번에 콘서트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대통령이 11번 바뀌는 동안 노래를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쓴소리도 또 하셨어요. 그렇게 오래 했어요. 예, 노래를?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팬들의 그만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심지어 이제 건강검진표를 꺼내 들었어요. 왜요? 왜 그랬냐면 유튜브에서 어떤 잘못된 가짜 뉴스가 있었냐면 네.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다. 은퇴 이유가 건강상의 문제다. 이런 아. 가짜 뉴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훈아 씨가 좀 화도 나시고 이러니까 건강검진표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 어떤 점쟁이가 내년에 내가 죽는다던데 지난 2월에 한 피검사 의사도 놀랄 정도로 건강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25가지 종류의 수치가 표현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빨간색으로 표현되는데 빨간색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건강검진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진짜로 대단하게 체력 관리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22곡을 혼자 다른 가수 뭐 예를 들어 후배 가수 와서 그 노래 부르는 그런 것도 아니고 혼자 다 소화한 거예요.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아니 팬들과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그러면 그 콘서트 무대에서 나 그만둡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인사가요. 저는 정말 나훈아 씨다운 인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훈아 씨가 굉장히 공연에서의 카리스마나 기획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팬들과의 마지막 인사마저도 마치 공연의 일부분인 것처럼 그 스타의 모습 그대로 여운을 남기면서 인사를 하고 사라졌거든요. 마지막을 장식한 노래로 인사를 했는데요. 이 노래가 사내라는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네. 나훈아 씨 대표곡 중에 하나죠. 나훈아 씨가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네. 굉장히 이 눈물을 머금은 듯한 표정으로 네.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진짜라고 한 다음에 사내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네. 이 가사가요. 미련 같은 건 없다 후회도 없다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인데 이걸 훈아답게 살다가 훈아답게 갈 거다라고 개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드론에 마이크를 묶어서 팬들 쪽으로 띄워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갈 거다를 팬들이 불러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마지막 이 인사에 팬들도 함께 동참을 해서 이 극적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장식하는 그 모습까지도 연출을 하고 리프트를 타고 무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뒷모습을 보여준 게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 나훈아 씨의 콘서트는 기획력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마이크를 드론에 띄워서 객석 쪽으로 보낼 생각을 합니까? 대박 사건. 그러면 자 훈아답게 간다 한마디 남겨두고 이제 떠난 건데 이게 과연 정말 나훈아 씨다운 인사입니까? 관련 노래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가빙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 사내답게 갈 거다 사내답게 갈 거다. 그러니까 이게 훈아답게 갈 거다. 이렇게 이제 개사했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보통 이제 우리가 그때 은퇴, 물론 은퇴라는 표현을 이제 안 썼습니다만 나훈아 씨는 뭔가 이제 물러날 때는 우리 보통 연착륙을 하잖아요. 쓱쓱 하는 건데 이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뮤직비디오 찍고 뭐 기장갈매기 막 그런 거 뮤직비디오 찍고 그랬잖아요. 왕성하게 활동하다 갑자기 은퇴 이게 뭐예요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가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친 측면도 보입니다. 나훈아 씨 설명대로라면 앞으로는 피아노에 앉지도 않을 거고 기타를 잡지도 않을 거고 글도 쓰지 않을 거고 일기도 안 쓸 거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그동안 가수 활동을 하면서 해보지 못한 많은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큰 것 같은데 안 본 데 가보고 안 먹어본 거 먹고 다리 멀쩡할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도 다 쓰고 죽어야 한다는 콘서트 중에 발언도 있었습니다. 다만 나훈아 씨야 7월까지 전국 투어를 이어나가는데 올 하반기에도 추가 공연이 예정돼 있지만 진짜 마지막 공연이 언제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정컨대는 올해까지 이 콘서트를 마무리하고 은퇴 수순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 전국 투어 콘서트를 20년 하는 거, 20년! 그러면 은퇴가 늦춰질 거니까 그런 생각, 아주 노벨상급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팬분들의 마음에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이 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글쎄요, 마음을 바꿀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척의 북한 뮤직비디오. 아니, 허준 변호사님, 북한도 뮤직비디오라는 걸 찍긴 찍어요? 이번에 새로 찍었습니다. 어머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띄워주는 이른바 신곡이 발표가 됐는데요. 요게 전에 이 김정일을 찬양하는 곡을 살짝 개사를 한 것 같아요. 대꾸가 비슷한데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에민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네. 이 새 선전가요로 홍보를 하면서 이걸 밀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요 친근한 어버이라는 곡인데요. 네. 이 가사를 보시면 친근한 이름을 친근한 어버이로 바꾸고 지도자를 영도자로 바꾸고 김정일을 김정은으로 바꿔서 대꾸 형식으로 개사를 한 것 같아요. 아, 옛날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는 친근한 이름이었는데 이번엔 제목이 친근한 어버이. 그렇습니다. 약간 살짝 바꾼 느낌 나요. 그냥. 살짝 비틀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지도자이자 에민 지도자다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뉴스파이터에서 이거 한번 전해드렸어요. 이게 처음 공개된 게 17일 평양에서 이 만세대 살림집, 그러니까 아파트 준공식 기념 공연에서 이게 처음 공개가 됐을 때 저희가 또 발빠르게 전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각종 공연, 경연대회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연주가 되고 네. 근로 현장에서도 이 곡이 울려 퍼지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북한에서 보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보급의 수단이요.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엄지척도 나오고 연출에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네. 그 공을 들였다는 뮤직비디오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물이 그풍처럼 따사로워라 아버지 그풍처럼 자유로워라 수라의 천만 자식 한 품에 안고 총을 다해 보살피시네 와, 하재근 평론가님 이걸 뮤직비디오라고 말을 붙일 수가 이게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못 보게 이게 뮤직비디오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노래는 좀 신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네.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네. 젊은 사람한테 자꾸 어버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인가.
국가 자체가 저런 노래가 통용되는 국가라면 저걸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아유, 정말 어쨌든 진짜. 굉장히 뭔가 저 독재 국가고 권위주의 국가면은 네. 이 최고지도자를 찬양할 때 뭔가 좀 이 장엄한 느낌으로 할 것 같은데 가볍고 신나고 경쾌한 느낌으로 한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인데 아이고, 난리 그중에서 또 난리 특이한 났어. 게 난리 났다, 저렇게 난리 엄지척을 났어. 네네.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모든 구성원들이 군인부터 뭐 TV 방송 리춘이 가운데 리춘이야. 비롯해서 네.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엄지척을 하고 있는데 네. 저 엄지척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떠올리게 하는 시그니처 동작이라고 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뭐 열병식이라든가 네. 행사가 있을 때 뭔가 만족한다는 듯이 엄지척을 딱 했었는데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을 떠올리게 하는 저런 동작을 하면서 뭔가 최고 지도자가 친근한 이미지로 뭐 인민들과 함께 호흡한다. 네. 이런 식의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뭐 이제 북한에 이런 건 놀랍지도 않아요. 뭐 하도 비정상 국가라서 자기들은 정상 국가처럼 행동한다지만.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뭐 파격적인 행보도 있다는데 대체 또 뭘까요, 이번에는? 지난 25일에는 인민군 창건 92주년을 맞아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경호 행렬 중 과거에 보지 못한 차량들이 등장하면서 네? 현재 화제 중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분석한 결과 그냥 평범한 차량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어떤 차량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허,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 차량 10여 대가 줄지어 들어오는데요. 이 경광등을 단 경호 차량 6대 모두 브랜드 로고가 일제히 제거된 상태입니다. 분석해 봤더니 이 해당 차량들 일본의 고급 SUV 도요다였습니다. 한 대당 우리 돈 약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경호 차량에 둘러싸여 들어오는 차는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죠. 이것 역시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선물했다는 고급 세단 아우루스입니다. 아, 그거 보세요. 저렇게 고급차, 비싼 차 타도 참 아닌데, 최재명 교수님, 저는 저 북한 주민들, 뭐 주민들은 저게 거의 뭐 접근할 저기 시간이나 권한도 없을 테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기 간부들, 그런 사람들은 아니, 기분도 안 나빠요. 저기 막 이게 욱하는 것도 안 들려.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저 비싼 차, 저 지난번에 뭐 다른 차도 이번 또 일본 차에 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방송하거나 뭐 인민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지난 10년 동안 경제 발전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을 사과했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저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녀요. 와. 경호용 차량을 저렇게 비싼 걸 타고 다니고. 저 몇 대? 이게 과연 반성의 의미입니까? 반성을 하면 본인부터 뭐 좀 저렴한 차를 차든지 뭐 차를 타야 된다고 하면 아니면 저런 데 들어간 돈 가지고 정말 그 국민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먹을 거라도 좀 제공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은 저렇게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지게요. 저것뿐만 아니에요. 작년 12월에는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3억 원이 넘는 벤츠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도 또 카메라에 맞아요. 잡혔어요. 그렇죠. 문제는 네. 이게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현재 고급 승용차나 철강 등은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우회하는 방식인데 저것도 보면요. 국제사회가 또는 유엔이 정한 규정도 다 위반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빈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유엔의 제재도 비웃는 듯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대체 언제 정신 차릴지 정말 참 딱하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머, 제목 보세요. 벌써 좀 날이 더워졌다고 지금 남양 특집 영화 뭐 공포 영화인가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 영화 제목이 아니라 지난 1월 30일 새벽에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어머나? 당시에 그 한 주민이 복도에서 인기척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흉기를 든 남자가 서 있었던 어머나, 사건인데 세상에.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네. 검은 옷을 든 남성이 자기 집에서 나와서 이웃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네. 이웃집이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때 검은 옷을 든 남성이 손을 위로 들면서 이웃을 위협합니다. 깜짝 놀란 이웃이 재빨리 문을 닫았는데 남성이 자리를 떠나기는커녕 어두운 곳에서 계속해서 이웃집을 지켜보는 모습이 저렇게 찍힌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야, 저 CCTV에 딱 고스란히 찍혔어요. 손을 최재명 교수님 위로 높이 드는 거 딱 고스란히 찍혀서 근데 뭐 주먹으로 내리치려고 한 거 이거 뭐 한 거예요?
그래도 놀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손에 흉기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나?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세상에. 저걸 본 사람은 아니 자기 집에서 인기척이 들린 거예요 밖에. 그래서 어허. 문을 열어볼 거 아니에요. 네. 인기척이 들리니까.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저 사람이 지금 손에 흉기를 들고 저렇게 공격하려는 듯한 태도로 보인 거예요. 어허. 너무 놀라서 문을 닫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요 다시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듯이 저기서 계속 서성해요. 가질 않고. 세상에. 근데 물론 다행히 저기 좀 복도 저 계단이잖아요. 계단 쪽에 지금 기상계단 쪽으로? 예, 아하. 그쪽에 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또 문을 열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인데 본인의 집으로 돌아간 게 저기서 한참 동안 헤매고 있다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허. 아니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고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진 걸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세상에. 그러니까 공포 영화는 영화니까 그렇다 싶겠지만 그러니까요. 이거는 현실에서 어머, 벌어진 진짜요, 일이기 네. 때문에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아까 문을 잠시 열었다가 화급히 닫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하셨겠죠. 아하. 신고가 들어가자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하. 이후의 상황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신고자가 칼 들고 나가. 칼이 없어요 집에는. 집에는 칼이 없어. 맨날 개가 짖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만 좀 하세요. 좀 제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그래서 칼 들고 나왔다는데 뭘 들고 나온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없어. 그냥 뭐. 그냥 50명씩이요. 네? 아 나무 젓갈 들고 나온 거예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칼은 있어요. 나무 젓가락이라고. 아니 칼은 있어요. 일단. CCTV 보러 갔어요. 자, 선생님은 현 시각으로 특수 협박 하는 거 재판. 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허준 변호사님 지금 얘기가 뭐예요? 나무젓가락이 웬 말입니까? 이 나무젓가락으로 위협한 거예요? 아니죠. 지금 영상이 CCTV에 다 찍혔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태연자약하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일단 조심스럽게 남성에게 좀 전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남성이 보시는 것처럼 극구 부인하면서 거짓말을 한 건데요. 근데 방식을 보세요. 말하는 방식이 흉기가 뭐예요? 우리 집에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나. 그럼 좀 전에 복도에 왜 나갔냐 물었더니 이웃 반려견 짖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하. 그럼 아까 뭘 들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무젓가락 들고 나간 거다.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집 내부를 샅샅이 수색한 결과 흉기 2점이 발견이 됐다는 것이고요. 우리 집에 흉기 없다고 주장하던 이 남성 결국에는 집에서 흉기가 발견이 된 겁니다. 아니 저 인간은 그 복도에 CCTV가 있는 게 눈에 안 들어왔나 봐요. 아니면 그게 있는데도 저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내두르는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기를 들고 간 사실 있냐고 여쭤보니까 그런 거 없고 그때 집 방바닥에 나무젓가락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가리키시면서 나무젓가락 들고 나갔다. 집에는 흉기가 일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일부는 CCTV 확인하고 현장 경찰관들은 저희 들어가가지고 집 내부 수색했는데 부엌 쪽에 칼이 있었고 침대 쪽에 가위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CCTV 확인했다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인정하고 그때 한 명목 체포했었어요.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이게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왜 합니까? 태연하게 박성배 변호사님. 이 남성은 평소에 이웃집 반려견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술을 마시고 찾아간 것이라고 하는데 소리를 지르지도 욕설을 하지도 않았지만 흉기를 떡하니 들고 위협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 남성의 집에서 흉기를 발견한 경찰 CCTV를 통해서 이 남성이 흉기를 든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쯤 되면 현행범 체포를 해야겠죠. 현행범 체포 이후에 지금은 검찰에 송치까지 된 상태인데 거짓말로 일궈냈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궁과 수색 덕에 이 남성의 범행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하마터면 정말 경악스러운 진짜 오싹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도 아무리 분노가 치밀더라도 이런 방법은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무슨 영화 대사 패러디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런 과정은 없었다.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과정은 없었다. 이것은 화물차인가 쇠파이프 덩어리인가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허. 이제껏 한 번도 보신 적 없는 상상 초월의 장면을 지금부터 사진으로 보실 텐데요. 네. 온라인에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바로 저 사진입니다. 저 길쭉하고 커다란 게 뭐냐면요. 쇠파이프 덩어리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어머나? 길이만 무려 4m 이상이라고 하는데 어머나. 화물차가 안 보이잖아요. 어머나. 화물차 적재함의 2배 이상이 되는 대형 철제 파이프 수십 개를 싣고 저렇게 달리고 있었다는 건데 묶어놓은 걸 보세요. 덮개도 씌우지 않았고 어머나. 그냥 끈으로 대충 묶어서 실었는데 휘어진 채 굉장히 위험하게 적재돼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보기만 해도 지금 영상이 아니고 사진인데도 아슬아슬하고 지금 금방이라도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저걸 어떻게 저렇게 실었는지도 궁금해요. 저렇게 뒤에 차의 그 적재함을 넘어서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인데요. 저 사람이 당시에 인근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는 저속 운전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량이 또 막혔겠습니까? 그러네요. 피해를 많이 줬고요. 그럼 왜 저렇게 많은 철제들을 싣고 갔냐? 네. 저분이 그 비닐하우스를 지탱하는 철제들이래요, 저게. 근데 원래 다른 곳에 있던 것을 또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 자신의 차량에 실었는데 너무 크게 길게 실어서 차량 운행에 상당히 큰 방해를 줬다고 합니다. 아하, 저거요. 저게 자기 편하자고 저렇게 실은 거 아니에요? 안전 조치 없이 만약에 저거 떨어져서 다른 차가 정말 저렇게, 왜냐면 저게 철근이기 때문에 뒷차가 박성매 변호사님, 저 철근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뒷차는 그걸 모르고 그냥 바로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이 경찰의 뉴스파이터 제작진의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했고 이 긴 파이프는 짧게 분리시킨 이후에 다른 차량들을 옮겨 담아서 덮개까지 씌운 이후에야 이동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적재 중량 및 용량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20만 원 이하에 처해지는데 더 정확히는 이 행동은 범칙금 위반 사항으로서 승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5만 원 범칙금 부과에 불과합니다.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하재근 평론가님, 물론 현행 법이 그렇다 치지만 꼭 사고가 일어나야만 뭔가 법의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까? 이게 일어나기 전에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뭔가 일벌백계 차원에서, 본보기 차원에서도 뭔가 좀 형량을 좀 무겁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런 행위는 잘못하면 정말 도로 위에서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인데 사건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것인지 네. 그 전에도 뭔가 좀 이렇게 엄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20만 원 벌금 나왔다고 하니까 누리꾼들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나오는 반응들이 위험성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 맞아요. 네. 저 정도면 테러 미수 수준이다. 도로 위에 시한폭탄이 따로 없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뭐든지요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그런 생활 좀 다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편법 같은 거 하지 말고요. 기대를 해볼게요. 그런가 하면 눈살 찌푸려는 또 다른 과적, 이것도 과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과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탑처럼 쌓여진 이건 쓰레기 봉투입니다. 지금 저 사진인데요. 어머나. 쓰레기 봉투인데 저 위에다 원래 쓰레기 봉투 크기보다 2배 이상 높아요. 어머나. 테이프로 징징 감아서 온갖 쓰레기를 저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2배 이상 높은 높이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머나 보세요. 지금 원래 종량제 봉투가 20리터, 아마 딱 봐도 20리터짜리예요. 20리터. 보통 가정에서 20리터에 배출하니까 그 20리터 종량제 봉투, 어머, 딱 봐도 이제 2배는 좋게 넘는 것 같습니다. 허재 변호사님. 저렇게 쌓을 노력을 기울일 시간에 저라면 쓰레기 봉투 하나 더 사와가지고 네. 2개로 나누어서 담아서 배출할 것 같아요. 저거는 제대로 된 쓰레기 봉투를 담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단투기 수준입니다. 네. 저렇게 과적 쓰레기 봉투 저렇게 내보내게 되면요. 수거 거부할 수 있어요. 환경미화원분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수거하지 않은 것에 넘어서서 저렇게 쪽지를 붙였어요. 우와. 이렇게 아껴서 죽을 때 가져가라. 수거 거부 양심불량 이렇게 따끔하게 쓴소리하는 쪽지를 붙여 놓으시고 네. 결국 수거해 가지 않으셨는데요. 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한이 있습니다. 50리터는 최대 13kg 이하까지만 담아서 배출을 할 수가 있고요. 네. 100리터 같은 경우에 최대 25kg 이하만 담아서 배출할 수가 있는데 네. 현장에서 수거하다 보면요. 100리터 같은 경우에는 40kg까지 담아서 배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양심불량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태료 처분 대상될 수 있고 수거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종량제 봉투에 담으면 되나 그거 아니에요? 종량제 봉투라 해도 거기에 못 담는 물건들은 다 이 공동생활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철근 같은 거 종량제 봉투 담다 그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런 건 반드시 분리수거 다른데 폐기물 수거, 폐기물 처리 같은 그 표를 다시 새로 붙여야 한다는 것도 그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캐나다에서 네.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아하. 영상을 보시면 네네. 이제 칙칙폭폭하고 열차가 지나가는데 저기 불이 나고 어머나. 있습니다. 저게 무슨 착각이 아니라 진짜로 불이 활활 붙은 채로 열차가 선로를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떡해요? 여러 칸에 불이 붙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시커먼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나가고 있는데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입니다. 아니 불이 붙어도 지금 갈 게 아니라 빨리 멈추고 운행을 멈추고 소화기로 불 끄든가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현지 시각 지난 21일에 캐나다 온타리오의 한 도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러니까 시내를 지나던 한 운전자가 세상에. 보니까 열차에서 불이 훨훨 나고 어머나, 있는데 어머나. 지나가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저 장면을 아마 촬영을 했던 모양입니다. 세상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서면서 불은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지고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와. 소방당국에 따르면은 저 열차에 아마 나무가 실려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불이 시작되면서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더 큰 재난으로 번지지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만 그러니까요. 언론에서는 그 열차 승무원들이 화재가 난 것을 감지하고 있었는데도 왜 그대로 운행을 했는지 아니면 왜 주택가 인근에서 멈춰 섰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휘발성 물질이 실린 거라면 정말 큰 폭발 사고로 이어질 뻔한 가슴 철렁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캐나다 찍고 중국 찍고 이번에 어디로 갑니까? 박선배 변호사님. 벨기에로 가보겠습니다. 어허. 유럽연합의회가 이것의 등장으로 아수라장이 됐는데 과연 무엇이었을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자, 한 의원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그가 꺼낸 것 다름 아닌 꺼내죠. 평화의 상징 비둘기입니다. 네? 비둘기를 양손에 꼭 잡고 몇 마디 하다가 네. 그대로 비둘기를 날려버리는데 얼마요? 헐헐 날아간 비둘기 어이구. 의장석 쪽으로 가는가 싶더니 또다시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비둘기 등장으로 의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우리도 지하철역에서 비둘기 날아다니면 특히 여성분 기겁을 하는데 몸에 막 저 뭐 완전 먼지도 많고 뭐 하는데 저걸 왜 날려요 저기에서? 의회 회의실에서 갑자기 비둘기를 진짜로 날린 건데 네. 슬로바키아의 의원이 네. 유럽 전체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한다면서 비둘기가 유럽 전체를 날아다니길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걸 비유적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비둘기를 꺼내서 날린 거예요. 아이고 참. 근데 우리도 국회 상임위에서 주목받으려고 여러 동물 등장시켜서 또 이게 핀잔을 듣는데 네. 너무 심한 수준인 것 같고 프랑스 녹색당 의원이 아니 저거는 평화 선언을 한다면서 동물을 이용한 거 아니냐. 어머. 동물을 물건처럼 이용한 거 그러니까요. 아니냐. 동물의 복지는 어떻게 된 거냐. 네. 질타가 나왔습니다. 자기 튀려고 진짜 동물 악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